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자유롭게 넘나들었지만 우리 군은 이 무인기 격추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뒤에 새떼와 풍선을 무인기로 오인하는 소동까지 벌였죠. 그래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아주 초강경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될지 이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그 궁금한 기초 사실부터 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네, 기술적으로 예. 지금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레이더로는 이 북한 무인기 탐지가 불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네. 쉽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불가능과 뭐 쉽지 않다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일단 무인기 탐지에 특화된 소형 레이더 체계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2014년도에 3, 4월에 박근혜 정부 때죠. 무인기 추락체를 연이어 4대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논란이 컸었죠, 그때. 예. 그때 이제 NSC도 소집되고 논란이 상당했죠. 네. 그 이후에 소형 무인기 탐지 레이더가 일부 전력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식별이 되는데 탐지가 되는데요. 예.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탐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탐지 거리가 대략 한 6km 정도가 됩니다. 네. 탐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럼 잠깐만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한민구 네. 전 국방부 장관이 2017년 6월에 국회에 나와서 예. 이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레이더 0.1 그러니까 그 제곱미터인가 이것까지 예. 식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레이더가 필요한데 지금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예. 답변을 하던데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이제 사실은 정확히 보면 탐지 이후에 식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즉 말하자면 탐지는 어떤 비행체라 날아다니는 물건이라고 탐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다? 새떼다, 풍선이다, 그다음에 혹은 무인기다. 이런 수준까지 무인기로 정확하게 식별한 수준까지는 못 갔다는 얘기를 이해하시면 식별까지는 못 갔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레이더에 잡히기는 하는데 그게 무인기인지 새떼인지 풍선인지는 모르니까 일단 전투기 띄우고 보는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좀 오인의 소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요. 소형 무인기 탐지 레이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거리가 6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레이더를 통해서도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육안 식별을 해야만이 확인되는 경우가 결국은 많다고. 레이더에 잡히면 일단 전투기 띄워서 이게 뭔지 일단 그 육안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격추가 어렵습니까? 무인기 격추가? 격추도 우리가 이제 타격 전력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타격 전력, 즉 말하자면 대공포 위주죠. 네. 대공포로 시험 사격을 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가 나왔던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백 발을 쏘아서 한 대를 격추시켰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명중률이 확 떨어졌던 거군요. 예, 명중률이 확 떨어지고요. 예. 전투기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왜요? 일단 소형 무인기 같은 경우 속도 자체가 80에서 한 130km 정도가 되거든요. 80km에서 이제 130 정도 되는데 전투기는 이것보다 수십 배가 빨라서 조준하다 보면 지나가는. 예, 그래서 즉 말하자면 모기를 보고 칼을 꺼내는 그런 격이라고 나요. 전투기가 브레이크는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간단히.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기라든지 저속 항공기들이 좀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KA-1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장 헬기, 아파치 이런 것들이 그나마 요격에 용이한. 그러면 타격 전력이라고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변인 일단 좀 그 서울 상공을 넘나들었던 무인기 있잖아요.
예. 왜 격추 못 시키냐 했을 때 그때 이제 군이 발표했던 그 해명 내용 중에 하나가 민가가 가까이 있어서 이런 해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그 제대로 된 해명입니까? 아니면 핑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초기 대응이 실패하면은 예. 휴전선을 넘었을 때 초기 대응이 실패하면 민간 지역, 도심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탐지하고 식별하더라도 네. 요격하는 게 실제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그 탈북 단체에서 풍선 네. 이거를 날렸을 때 북한에서 기총 사격을 해서 우리 민간 지역에 낙탄되는 사례가 발생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초기 단계에서 탐지 식별, 그다음에 추적 요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결국은 초동 대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은 핵심이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이제 도심 지역으로 왔을 때는 이게 한두 발 갖고 요격이 되는 게 아니고 수백 발을 또 발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각이 위를 향하지 않고 아래를 조금만 아래를 향하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빗나가면 그냥 민가로 갈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돼 버리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위로 쏘았을 때 또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낙탄. 그렇죠. 낙탄이 그런, 있죠. 예, 문제들도 있죠. 그러면 지금 그 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사항 중에 필요하다면 격추 등 관련 조치들을 최대한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탐지가 사실은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는 어렵고요. 이 대응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레이저 유도 무기나 아니면 이제 전파 차단 장비 같은 것들을 활용했을 때 효과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레이더 그 무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상황이고 전파 차단 장비 같은 경우는 실제 청와대 주변에 배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전파 차단 장치.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전파를 차단시켜서 무인기의 활동을 무용화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에서 원격 제어를 하게 되면 이제 전파로 할 테니까 이걸 차단해 버린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청와대 쪽에서는 설치를 했었어요? 청와대는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이게 또 이것도 사거리가 2km밖에 안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남동 관저도 있고. 용산 쪽에 그럼 이게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설치됐더라도 어디에 중심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무기의 효용성이 극대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거리가 2km밖에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지금 이 그 서울 상공을 넘나들었던 무인기가 용산까지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지금 하나의 쟁점거리잖아요. 이종석 국방장관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제 그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읽으세요, 대변인님은? 일단은 국방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비행 경로를 발표했거든요. 네네네. 그 비행 경로는 탐지된 좌표의 변칙점, 즉 말하자면 비행 경로가 변환되는 점을 찍어서 선으로 연결한 게 비행 경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북한이 만일 용산까지 들어왔다고 친다면 국방부의 발표를 보란 듯이 뒤집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국방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식별은 어렵더라도 탐지는 됐기 때문에 그 무인기 행적은 그러니까 좀 경로를 계산해내서 경로를 그려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이종석 국방장관의 말이 맞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변칙점 하나를 놓치면 그러니까 변침점이라고 하죠. 비행 경로가 전환되는 점을 하나라도 놓친다면 그게 용산이었다면 못 그려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까지는 북한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부대 조기 창설을 지시를 했는데 그 뒤에 또 어떤 얘기죠? 아니 2018년에 이미 만들었는데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 드론 부대는 그거하고 다른 거다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왔고 뭡니까 이게?
좀 뭐랄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과연 무인기 대응 차원에서 드론부 부대 창설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하는 좀 면에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무인기 드론으로 무인기를 잡는 사례는 지금 현재까지는 존재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도? 예. 잠수함이 잠수함을 잡는 게 어렵듯 네. 무인기가 무인기를 잡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무인기 드론보 부대를 창설하겠다라는 얘기는 즉 말하자면 니네가 우리 쪽으로 보내면 우리도 그쪽으로 보낸다. 이 정도로 이해해야지 무인기 대응과는 관련이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조금 전에 대변인님이 그러니까 전투기로는 지금 무인기 잡기 힘들다. 속도가 달라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현실적으로 드론 띄워서 잡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파 차단 장비라든지 레이저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대공포 뭐 오리콘이라든지 뭐 비오라든지 복합 비오라든지 대공포로 잡을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소형 항적들을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요. 네. 물론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그렇긴 해도 그런 무기 체계를 활용하는 거죠. 지금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이때 NSC가 소집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아니 뭐 지금 전투 중인데 막사에서 회의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전투 중에 막사에서 회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회의해야 되는 겁니까? 회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때 이제 대통령실에서나 이제 2017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무인기가 들어왔어도 NSC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때는 한 대가 성주기지를 찍고 넘어가다가 추락해서 발견된 거고요. 이미 이번 건은 5대가 수시간 동안 우리 영토를 휘짓고 다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2017년에 이미 추락해서 상황이 종료된 다음이다. 예, 한 대가.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수시간 동안 7시간 동안 비행을 휘젓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NSC를 회의를 개최했어야죠. 그래요. 그건 변명밖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변인 연결한 김에 마지막으로 좀 다른 건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북핵위기 대응 특위가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할 경우 제주도가 핵 배치의 최적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적으로 미국의 핵 전략에 대한 몰이해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투발 수단의 사거리가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핵에 대한 전진 배치 개념이 적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도 전술핵을 배치했던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핵의 투발 수단이랑 위력이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굳이 전진 기제가 필요 없다. 더 이상 사거리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결심의 문제가 되어 버렸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핵 전력을 제주도에 배치한다면 전략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심 전력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그런 불이익밖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